자, 통계적 샘플링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그 확률 통계 시간에 공부했던 거가 거의 다 여기 들어와 있는데, 자, 이게 감사자 입장에서도 그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라든가 트랜잭션을 다 그 조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샘플링을 통해서 그 의미가 있는 그 증거를 수집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샘플링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 그 이것과 관련해서 그 우리가 통계 시간에 보면 그런 게 있었죠. 그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이 전체 모집단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데, 대개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 일부만 샘플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부만 샘플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전체를 조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오류의 종류에는 보면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걸 보면, 자, 모든 감사는 어느 정도의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수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앞에 거를 좀 더듬어 보면, 위험이라는 거는 보면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정도 위험이 있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을 때, 뭐 통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아무 통제라든가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자, 그런 분명히 위험이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그 위험을 우리가 고유위험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고유위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위험이 있나요, 또? 고유위험 말고, 자, 그 밑에 두 번째 게 생각이 안 나면 세 번째 보면, 자, 두 번째 위험이 생각이 안 나면, 자, 그러면 그 어떤 통제라든가 감사 절차라든가 이런 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게 해서 감사 같은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자가 적정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오류가 있죠. 분명히 적정 의견을 표현하면 안 되는데, 감사자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적정한 방법으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그 오류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감사 위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감사 절차를 적용하는데 존재하는 불확실성 같은 것 때문에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자, 이걸 감사 위험이라 그랬는데, 자, 어느 정도의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수반합니다, 감사라는 것. 자, 그래서 감사 위험은 근데 특정한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샘플링 리스크와 비샘플링 리스크인데, 이거는 통계 용어로는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예요. 그래서 샘플링 리스크는 뭐냐? 선택된 샘플이 전체로서 모집단을 적합하게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전체 모집단에서 요거를 샘플링을 하는데, 이게 뭐 우연적인지 뭔지 디테일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걸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샘플링 리스크는 비표본 오차라고 하는데, 대표 샘플을 획득하지만 감사자가 여전히 중대한 에러를 누락하는 위험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런 추출한 샘플이 대표성은 있어요. 대표성은 있는데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에러를 발생시키는 그런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앞에서 통계적 샘플링과 비통계적 샘플링. 자, 비통계적 샘플링은 그냥 우리가 판단 샘플링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죠. 자, 그 감사자가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통계적 샘플링을 안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쪽 섹터가 좀 더 뒤져봐야 될 게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 그러면 통계적 샘플링이 아니라 그 섹터만 중점적으로 샘플들을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런 그 샘플링을 우리가 판단 샘플링이라 그랬는데, 자, 통계적 샘플링의 경우에는 샘플링 에러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자, 우리 그 통계 시간에 보면 이런 거를 다뤄봤죠, 우리가. 샘플이 이렇게 있을 텐데, 샘플이 이렇게 있어요. 샘플이 있는데, 자, 이 샘플 중에서 내가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 뽑은 것들이 모집단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샘플의 가능성이, 추출될 가능성이 95%다. 아니면 90%다. 아니면 좀 더 엄밀하게 99%다. 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샘플이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는 샘플이냐. 그렇게 뽑힐 가능성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나요? 1-알파라고 표현을 했고, 요쪽 꼬리 부분에 들어갈, 그러니까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이거를 합쳐서 알파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99%라는 거는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한 거죠. 100%를. 그러니까 이게 99%라는 거는 알파라는 거는 1%라는 거죠. 자, 이게 95%라는 거는 알파가 5%라는 거. 아니면 알파가 10%. 자, 이런 게 이제 통계적인 의미인데, 이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감사자가 100% 확실성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가능하지 않다고 보통은 100%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샘플링 하게 되면 우연히 100% 대표할 가능성은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만약에 95% 확실성 수준으로 일하는 감사자라 그러면 추출된 샘플이 모집단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5%라는 거죠. 그럴 오류가 날 가능성이 5%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통계 용어로는 유의 수준이라고 그러죠. 유의 수준. 알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의 수준 알파인데, 자, 만약에 정규 분포에서 95% 확실성이라는 거는 감사자가 20개 샘플을 100번 추출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99번은 완전한 샘플이 모집단의 대표적 부분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걸 의미하고 20개 샘플을 100번 추출했는데 그 중에 5번은 어떻다는 건가요? 모집단의 대표성을 보장을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런 그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자, 이게 통계가 알파가 1%냐, 5%냐, 이거는 저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자, 20개의 샘플을 100번 추출한다는 것은 뭔가요, 이거? 그러면 어떤 모집단에서 20개 샘플을 뽑아낸다는 것은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20개가 뽑아내는데 이거를 만약에 확률로 표현하면 PX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PX라고. 그러면 이거는 뽑힐 가능성은 이거는
전형적인 확률 분포 문제죠. 자, 확률 분포 문제인데, 자, 이게 뭐 통계학 시간은 아니니까 이걸 간략하게 좀 줄여서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자, 이 샘플링 위험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통계했던 거하고 굉장히 많이 중첩되는 영역인데, 자, 감사자는 이런 샘플링 에러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시도하겠죠. 내가 모든 트랜잭션을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과 돈과 이런 걸 고려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뽑아내는데 그 일부 뽑아낸 게 전체 트랜잭션을 대표하지 못한다. 그런 확률이 굉장히 치솟는다 그러면 이 샘플링 하는 방법을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에러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샘플링 위험이고 판단 샘플링 경우는 어떤가요? 판단 샘플링은 샘플링 에러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지만 어떤가요? 감사자가 신뢰 수준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감사자가 자기의 지금까지의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서 10가지 영역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 2가지 영역이 감사와 관련해서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영역이다. 그렇게 자기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 2가지 영역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면 아예 이런 알파라는 게 주어지지 않죠. 틀릴 가능성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판단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위험이 계량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파가 도대체 1%인지 5%인지 이거가 특정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샘플링 에러 위험이 판단 샘플링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는 개별 감사자 경험, 기술, 판단 사항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량적으로 알파가 1%냐, 5%냐, 10%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그럼 판단 샘플링을 허용하지 않느냐? 허용해요. 감사 기준에 보면, 감사 스탠더즈에 이 판단 샘플링 내지 비통계적 추출 방법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감사라는 게 모든 영역을 다 봤으면 좋겠지만 다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좀 더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유의 수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자, 이 에러 원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샘플 선택하는 데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입력하다가 응답자는 제대로 대답을 했는데 그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이런 에러 원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한 번쯤 읽어보게 되면 통계 시간에 했던 거하고 좀 유사성도 많이 있습니다. 자, 비샘플링 에러는 뭐냐 하면, 자, 감사자 입장에서 어떤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샘플 과정에서 샘플을 어떤 추출하거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감사 기법에 주의 깊은 계획과 활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우리가 봤던 리스크 가능성, 위험이라는 것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계 기법이나 이런 거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제가 여기 그림을 넣어놨었는데 그림이 지금
그 웹에서 불러오다 보니까 여러분 한양인 자료에 그걸 불러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빠졌습니다. 자, 어쨌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 리스크 평가와 관련해서 자, 여러분 이거 뭔가요? IIA 표준이 뭔가요, 이거? IIA가 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이거 무슨 협회죠, 협회. 내부 감사자 협회죠. 자, 여기서 보면 내부 감사자 협회에서 뭐 권고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제시하고 있죠. 자, 여기 표준은 감사자가 샘플링 리스크를 평가할 때 전문적인 판단을 이용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자가 자체적으로 스킬들이라든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부 통제의 준거성 테스트에서 샘플링 위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를 보기 전에 요걸 먼저 볼게요. 우리 그 준거성 테스트, 실증 테스트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앞에서. 그 테스트 종류에 보면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앞에 시간에 준거성 테스트, 실증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증 테스트 수행할 때 샘플링 위험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알파 위험, 베타 위험 요거 보면 그 좀 생각을 해보죠. 그림을 좀 붙여놨었는데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빠를 수 있는데 여러분 가설 검증할 때 어떻게 하나요? 가설 검증할 때 H0 가설과 H1 가설 있죠. 자, H0 가설은 우리가 뭐 귀무 가설이라 그러거나 영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H1 가설은 대립 가설 내지 그 연구 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 가설 검증할 때 기준을 H0 가설을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하죠. 그래서 H0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H0가 참이라 그러면 가설 검증에서 H0를 채택하는 거고 H0가 거짓이라 그러면 H1 가설을 채택하게 되죠. 자,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그 이런 거를 전수조사를 안 하고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 표본에서 분명히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오류 가능성이 있어요. 오류 가능성이.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H0가 내가 참이라고 했고 거짓이라고 한 경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거는 뭐를 근거로 했다는 건가요? 표본조사를 근거로 해서 보니까 H0가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걸 만약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한번 해보죠. 전수조사를 했더니만 전수조사를 이게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만약에 가능하다고 전제하고서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H0가 참으로 나왔어요. 참. 자, 전수조사를 해도 참이고 표본조사를 해도 참이다. 이건 그러면 판단을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옳은 결정을 한 건가요? 옳은 결정을 못한 건가요? 이거는 옳은 결정을 한 거죠. 표본조사 근거해서 H0가 참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참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옳은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H0가 거짓인 경우가 있겠죠.
나는 표본 조사를 해서 H0가 참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 조사를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H0가 거짓이에요. 그럼 이건 뭔가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오류가 난 거죠. 오류가 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표본 조사를 했더니만 H0가 거짓이에요. 근데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H0가 거짓이 아니라 참이에요. 그럼 이것도 뭔가 오류가 난 거죠. 오류가 난 거잖아요. 자, 그 다음 경우가 표본 조사를 해서 H0가 거짓이 나왔는데 실제 전수 조사를 해봤더니만 H0가 거짓이에요. 이거는 뭔가요? 이것도 옳은 결정을 한 거죠. 옳은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H0가 거짓이라고 판정을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만 참이에요. 이렇게 오류가 날 가능성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죠. 알파라고. 이걸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H0가 참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표본 조사에서는 참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전수 조사에서는 H0가 거짓이에요. 이것도 오류예요. 이거를 우리가 베타라고 얘기를 해요. 베타. 그럼 요 옳은 결정한 거 이건 뭘까요? 자, 요게 알파만큼 발생하면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1-알파만큼의 가능성이고 요거는 옳은 결정을 한 거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베타만큼의 오류 가능성이 있는데 1-베타만큼의 확률로 옳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죠. 자, 이게 여러분 통계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오류라 그러나요? 다른 말로 1종 오류라 그러고 요거를 다른 말로 2종 오류라 그러죠. 2종 오류. 자, 여러분 중에 뭐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다 까먹었겠죠. 이해를 하는데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류 가능성이. 자, 그래서 요 알파를 뭐라고 하나요? 잘못된 기각의 위험이라 그래요. 잘못된 기각. 표본 조사를 통해서 H0를 거짓이라고 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H0를 채택한 게 아니라 기각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참이에요. 근데 이걸 기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기각한 오류예요. 잘못 기각한 오류.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잘못된 기각 오류라는 거예요. H0를 기각했다는 거예요. 자, 가설 검증할 때 H0를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기억을 해보면 논리학적으로 보면 H1으로 검증하다가 보면 오류가 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H0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현상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H0를 잘못 기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참이잖아요. 실제 참인데 표본 조사를 통해서 잘못 기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파 위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잘못된 기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베타는 어떤가요? 베타는 H0가 참이라고 나는 판단을 했는데 표본을 통해서 실제로는 이게 거짓이잖아요. 그럼 이게 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참이라고 했다는 건 H0를 참이라고 했다는 건 H0를 채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잘못된 채택 위험, 베타 위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통제 중거성 테스트에서 샘플링 위험, 이거는 말 써놓은 거 읽어보면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이거 좀 저한테 잘 알려줘 보세요. 이거는 이 표를 가지고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자, 이건 참 어려워요, 보면. 같이 베타 위험, 알파 위험 여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 테스트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실증 테스트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통계적 검증하고 이런 게 다 실증 테스트잖아요. 여러분이 뭐 책을 읽다가 보면 실증 조사를 했다 이런 건 뭔가요? 대개의 경우 설문조사를 하거나 측정을 통해서 뭔가를 해서 그 가설이 맞느냐 이걸 검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통계하고 정확하게 매칭이 돼요. 근데 이거는 좀 보면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준거성 테스트에서 샘플링 위험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통제사항의 과도한 신뢰 리스크를 우리가 베타 위험이라고 해요. 통제사항의 너무 적은 과소한 신뢰를 할 가능성. 자, 이 과다한 신뢰 리스크는 샘플이 정당화되지 않을 때 그 통제사항에 감사자가 신뢰를 두도록 하는 거예요. 샘플이 정당화되지 않는데 감사자는 믿는 거예요. 그게 괜찮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이 과다한 신뢰죠. 이런 거를 베타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 샘플이 감사자가 허용 수준 이상으로 잘못 모집단을 평가하도록 이끄는 위험이다. 이 되게 힘들죠, 이거. 이 부분이 직관적으로 안 와닿아요. 샘플이 감사자가 허용 수준 이상으로 잘못 모집단을 평가하도록 이끄는 위험. 자, 이거 누가 좀 제안해 볼 수 있나요, 이거? 잘 설명할 수 있나요, 이거? 이 두 개의 차이를. 통제사항의 과소한 신뢰 리스크, 통제사항의 과도한 신뢰 리스크, 알파 위험, 베타 위험. 자, 오늘은 그러면 요거 뒷부분은 생각하지 말고 통제사항에 과도한 신뢰를 하느냐, 너무 적은 신뢰를 하느냐, 요걸로만 구별을 하죠. 구별을 하고, 이건 특히 요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 이거는 다 하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하든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대한 에러 적발에서 모집단의 알파 특성들은 감사의 효율성과 관련되는 데 비해서 베타 위험은 감사의 효과성과 관련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가설 검증할 때는 H0가 받아들여졌으면 좋다고 생각하나요? 연구자 입장에서 H1이 받아들여졌으면 좋다고 생각하나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이 H0 가설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데, 실제 연구자가 이 H0 가설과 H1 가설을 세워놨다 그러면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받아들여졌으면 싶어 하나요? 어떤 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확률이 50%인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H0가 받아들여졌으면 좋다고 생각할까요? H1이 받아들여졌으면 좋다고 생각할까요? 이 얘기를 분명히 제가 많이 했는데 시간이 이제 좀 흘러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2년 만에 그 통계를 다시 이제 그 편제가 바뀌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그랬잖아요. 틀릴 가능성 때문에. 후건 긍정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 논리 실증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연구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거를 뭔가 밝혀내고 싶어 하잖아요. H1을 밝혀내고 싶어 하는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냥 H0가 그대로 인정된다는 거는 현상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있는 사실들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를 밝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하게 되면 어떤 거를 많이 올리고 싶어 하나요? 어떤 가능성을 올리고 싶어 할까요? 이게 지금 1-알파, 베타, 알파, 1-베타가 다 뭔가요? 확률이죠, 확률.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제가 H1 가설을 받아들였으면 싶어 한다. 이게 연구자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1-알파, 알파, 베타, 1-베타 중에서 그 알파 오류라든가 베타 오류는 어떤가요? 오류 가능성이잖아요. 오류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진 않죠. 연구자가 오류 날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싶어서 연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1-알파도 옳은 결정이고 1-베타도 옳은 결정인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이쪽 영역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거죠. 1-베타라는 걸. H0가 거짓이라는 거는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조사를 해보니까 H0가 거짓이기 때문에 H1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자는 요거를 어떻게 그 중심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그래서 검정력이라고 그래요. 검정력. 통계의 검정력이라고 하는데 중대한 에러 적발에서 모집단의 알파 특성들은 감사의 효율성과 관련되고 베타 위험은 감사의 효과성과 관련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효과성의 정의가 뭔가요? 효과성의 정의가 뭐죠?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면 목표나 목적을 달성했느냐 이게 효과성이죠. 근데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수단, 자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소화해서 달성하는 방법을 찾는 게 뭐하고 관계되는 건가요? 효율성이죠. 그래서 연구자가 중점으로 타겟으로 하는 건 뭔가요? 목적은 뭔가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금방. 1-베타예요, 1-베타. 1-베타가 아니라 베타예요, 베타. 베타를 크게 하려는 게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베타 위험은 감사의 효과성과 관련된다는 게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집단의 알파, 이게 말이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말을 했는데 1-베타 옳은 결정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1-알파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거하고가 연결돼 있죠, 서로. 이거하고가 연결돼 있듯이. 그래서 베타와 관련된 위험은 감사의 효과성과 목적과 좀 관련이 되는 거고, 알파 특성들은 이 두 가지를 이제 알파와 관련된 특성이죠. 오류 가능성이나 아니면 옳은 결정을 할 가능성. 요거를 논하는 거는 효율성과 관련되는 거고, 베타와 관련되는 걸 논하는 거는 이펙티브니스를 이펙티브니스하고 관련된다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이 좀 여러분이 통계를 전혀 안 했다 그러면 더 어려울 텐데 그냥 써놓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H0 가설과 H1 가설의 채택 유무에 따라서 이거를 연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사자가 샘플링을 이용하는 결정을 일단 했다 그러면, 샘플링 하기로 했다. 그러면 감사 목표와 모집단 특성에 대해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목표가 뭐냐는 거하고 모집단 특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샘플링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감사 목표는 뭐냐? 감사자는 검토 중인 영역의 통제 목표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토 중인 영역의 통제 목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컨트롤 오브젝티브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감사 증거에 여기서부터 감사 증거 원천과 증거를 평가하는 데 요구된 감사 테스팅의 본질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집단 내 오류 발생률에 대한 견해가 대개 속성 샘플링 기법의 이용을 명령할 것이고, 자, 우리 속성 샘플링과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속성 샘플링과 또 뭐가 하나 있나요? 앞에서 속성 샘플링과 별량 샘플링 있죠. 별량 테스트와 속성 테스트. 자, 이거는 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 속성 샘플링 기법은 준거성 테스트에 주로 이용되고, 별량 샘플링은 실증 테스트에 주로 이용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면에 모집단에 대한 가능한 값들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별량 샘플링에 대한 통화 단위 샘플링 이용을 요구한다. 이건 예예요, 예. 자, 별량 샘플링 중에 주로 어떤 수치라든가 값과 관련된 것들이 이 별량 샘플링과 관련된다는 거죠. 자, 속성 샘플링은 모집단 내 예를 들면 오류 발생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거를 다루는 게 속성 샘플링 기법입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들인데 어쨌든 그 샘플링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모집단 특성은 요 그 샘플링 응용과 관련해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감사 목표를 고려를 했다 그러면 그 두 번째는 모집단 특성이 어떠냐에 대해서 또 이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좀 더 그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감사자가 만약에 이런 걸 했다 그러죠. 이전 6개월 이내에 송장들이 있을 텐데, 기업에 보면 송장들이 있을 텐데, 송장들을 샘플링 했다 그러죠. 그럼 내가 만약에 2014년 11월 10일 현재 시점에 이제 감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봤더니만 최근 6개월 동안의 송장을 뒤져보면 뭔가 증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결론하에 6개월치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통계적인 기법을 써서 몇 가지만 샘플링을 하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샘플링을 했다 그러면 표현된 의견은 이전 6개월 송장들의 견지에서만 타당할 수 있죠. 당연하죠, 이거는. 6개월치 송장 중에서 뽑아내서 내가 그거를 뒤져보고서 의견을 표현하는 거니까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의견 표현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6개월 내에 있는 송장들에 대해서만 타당한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넘는 송장들에 대해 도출된 결론은 타당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자, 기업은 뭐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겠죠. 운영을 해왔는데 내가 감사 시점에 이렇게 쭉 운영해왔는데 내가 보니까 6개월 전 거부터 요 기간 동안만 트랜잭션이라든가 송장과 관련된 트랜잭션을 뒤져보면 된다고 봤다는 거예요, 이 감사자는. 그래서 이걸 다 뒤져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많은 송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보고서 내가 끄집어내서 보고서 감사자가 이제 감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했다는 거죠. 의견을 표현했다는 거는 이 시점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한 거지 이 과거의 송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현한 건 아니잖아요. 과거 6개월 이상 된 거에 대해서 의견 표현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은
여기서 써놓은 말은 그 6개월에 대해서만 감사자의 의견이 타당한 거지 그 이전 시점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자가 이 6개월치에 대해서만 샘플링을 해서 의견을 표현했다는 거죠. 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감사자가 신용 한계를 넘는 고객들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면 만약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걸 고려해 보자는 거죠. 검토할 적합한 모집단은 송장이 아니겠죠, 당연히. 채무자들의 기록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고객들을 상대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고객들을 상대할 텐데 그 기업들한테 여기서 신용이라는 건 뭔가요? 신용. 외상이죠, 외상. 우리한테 물건 사갔는데 우리 회사 기준에는 만약에 3천만 원 정도까지는 외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신용 한계를 넘은 고객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3천만 원이 넘어갔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감사를 한다 그러면 뭘 뒤져봐야 될 거냐는 거죠. 자, 모집단은 송장이 아니라 채무자들의 기록과 관련된 거라는 거죠. 자, 이것도 뭐 그냥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없고 그냥 말 써놓은 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 모든 주문이 송장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장하는 테스트. 자, 주문이 송장에 근거를 해서 주문이 이루어졌느냐 이거를 감사하는 테스트에서 샘플은 주문들로부터 나오고 그 송장들에 대해 어떻게 점검돼야 된다는 건가요? 송장들에 대해서 앞쪽으로 점검돼야 된다는 거죠. 자, 모든 주문이 송장으로 됐다는 건 이건 뭔가요? 누군가가 구두로 주문을 했다.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송장 형태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게 그렇게 됐는가를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자, 내가 조사하는 거는 주문들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주문들로부터 나오는데 송장들에 대해서 송장들이 쭉 있을 텐데 송장이 있고 난 다음에 주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송장 이후 시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송장 이전 시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송장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거죠. 반대경우로 만약 감사자가 지불 권한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싶다면 지불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불이 이루어졌느냐 이걸 보고 싶다 그러면 샘플은 지불로부터 도출되고 권한 있는 입력 문서들에 대해서 그 뒷단계로 점검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제대로 얘기했나요? 유심히 보면 제가 요거는 뒷단계로 점검돼야 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좀 다르게 얘기했죠. 지금 선행한다는 건 이 앞단계를 봐야 된다는 거고 후행한다는 건 이 뒷단계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모든 주문이 송장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장하는 테스트에서는 샘플은 주문들로부터 나오고 그 송장들에 대해 앞쪽으로 점검돼야 된다는 거. 이거 뭔가요? 이건가요? 이건가요?
이건가요, 이건가요? 두 가지가 좀 헷갈리지 않나요? 자, 그럼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자, 이거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심각하게 뭐 그 생각할 거리는 아닌데, 자, 여기 앞쪽 후행 뭐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어떤 모집단에서 공통의 평가 기법은 평균이죠, 평균.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를 다루는데 세 가지 평균이 가능해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민이라고 하는 산술 평균이 있고, 중앙값 메디안이 있고, 최빈값이라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산술 평균이죠. 산술 평균인데, 자, 여러분 중앙값, 최빈값 이게 뭔지는 알죠?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건 예예요, 예. 예를 들어 놓은 거는 여러분이 뭐 알 수 있는 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자, 이거는 분포가 이런 왼쪽으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느냐, 오른쪽으로 편중되어 있느냐, 이럴 때는 평균보다는 어떤 것들이 더 활용 가치가 있나요? 평균보다는 다른 것들을 같이 봐줘야 되죠. 뭐 이런 거 여러분 배웠잖아요. 자, 집이 8채가 있는데, 집이 8채가 있어요. 8채가 있는데 하나가 10억 해요. 하나가 10억. 나머지 7채가 7억 해요. 한 집이 10억하고 한 집, 7집이 각각 1억씩 한다고 해줘. 이거를 평균 내면 어떻게 하나요? 8분의 어떻게 되죠? 8분의 17 되나요? 하나하나가 1억씩 7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을 내면. 집이 8채니까 8로 나누는데 다 더하면 뭔가요? 17억이죠. 그럼 이거는 평균을 내면 2점 몇 억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어떤가요? 여러분 보니까. 차라리 이거보다 뭘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나요? 최빈값이 여기서 뭐죠? 최빈값이 뭔가요, 여기서? 집이 8채가 있는데 한 채가 10억, 나머지 7채는 각각 1억이다 그러면 최빈값이 뭔가요, 여기서? 1억이죠, 1억.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빈값이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예로 들어 놓은 거는 뭐 그런 거를 예시를 해 놓은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산술 평균을 많이 쓰지만 때로는 중앙값이나 최빈값이 더 평균으로서의 의미가 더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평균으로부터 편차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표준 편차 사용하죠. 자, 표준 편차 여러분이 뭔지 아니까 따로 얘기는 안 하고, 표준 편차는 어떤 변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게 편차인데, 편차를 다 더하면 정확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편차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해서 표본으로부터 구하면 n-1로 구한다. 뭐 이런 공식을, 자, 이거는 분산이고 분산에 루트를 씌워야 표준 편차가 되겠죠. 자, 이런 거를 n-1분의 시그마 x-x바의 제곱, 이게 거기다 제곱근을 씌운 게 표준 편차죠.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사도 이렇게 조사를 해서 표준 편차 같은 걸 구해보면, 아, 이게 평균치로부터 얼마 정도가 쭉 퍼져 있느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많이 퍼져 있다 그러면 이거 다시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준 편차가 크게 나왔는지.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정규분포 얘기할 때 보면 표준 정규분포 얘기할 때 자, 측정 단위에 무관하게 그 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했다 그러면 평균이 0인 걸 중심으로 뭐 마이너스 1 곱하기 표준 편차와 플러스 1 곱하기 표준 편차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냐. 자, 이런 확률이 뭐 68%다.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1.96 표준 편차부터 플러스 1.96 표준 편차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냐. 이거는 95%더라. 뭐 이런 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확률이 나오는데, 자, 이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분포의 외도는 대칭성의 부족인데,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분포가 편중되어 있느냐, 오른쪽으로 편중되어 있느냐. 자, 정규 분포 대비해서 이것도 구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 뭐 통계학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그 정도로 정의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 크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적합한 샘플 크기를 결정하는 거가 필요한데, 자, 여기서 뭐 신뢰 수준 이런 거 우리가 얘기했죠. 신뢰 수준은 샘플로부터 획득된 결과가 관련된 정확성 내에 있을 가능성을 표현한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1-알파% 그게 신뢰 구간이죠. 신뢰 구간. 자, 그런 것도 그 통계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자, 모집단의 크기는 샘플 크기에 되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는 좀 굉장히 아이디얼하게 써놨는데, 모집단이 5,000명 정도만 돼도 모집단 크기가 샘플 크기를 얼마나 추출하는 데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5,000개 전체 모집단이 5,000개 요소 이하가 되면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 현상들을 보면 5,000개 이하죠. 이상이죠. 5,000개 이상이기 때문에 모집단 크기는 샘플 크기에 대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통계적 샘플링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뭐냐? 샘플링의 여러 방법은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적합할 수도 있고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자는 각각의 샘플링 방법 크게 나눠봐서는 통계적 샘플링과 비통계적 샘플링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제 적용을 할 때 통계적 샘플링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무작위 랜덤 추출을 하느냐, 아니면 뭐 군집 추출을 하느냐, 계통 추출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 장단점을 이해해서 적용을 해야 바람직한 샘플링을 할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계량적인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죠. 계량적인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계량적 방법은 다른 말로 하면 수학적 도구예요. 자, 수학적 도구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감사자가 증거 발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거를 간단하게 좀 보면 여러분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엑셀 같은 거 다룰 때 보면 이런 거 해요, 보면. 자, 트렌드 분석입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예를 들어 놨는데, 일정 시간 동안에 어떤 조직의 이직률 같은 게 있어요. 자, 이직률과 같은 변수의 행태를 평가하는 데 이용되죠. 그래서 작년 비교해서 올해 이직률이 높으냐 낮으냐, 아니면 작년 같은 분기에, 지금 11월 달이니까 4, 4분기가 진행되는데 작년 4, 4분기 대비해서 올해 4, 4분기에 실업률 내지 이직률이 높아졌냐 떨어졌냐, 이런 거 비교하는 게 트렌드 분석이겠죠.
자, 그 트렌드 분석을 하다가 보면 뭔가 변화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카이스퀘어 검정이에요. 자, 이것도 통계 시간을 잠깐 리뷰를 해보면 카이스퀘어는 카이제곱 분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2학기 때 통계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게 뭔지 뭐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포를 정규 분포에 근사하거나 이런 건 이렇게 매끄럽게 좌우 대칭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카이제곱 분포는 분포 모양이 특정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샘플 수가 작으면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분포예요. 자, 이쪽 왼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분포예요. 샘플 수가 여기에 대칭점 그 중앙값을 기준으로 나눠서 보면 분포가 대칭적이지 않고 비대칭적이죠. 자, 그런데 이거 샘플 수를 늘리면 점점 이렇게 정규 분포의 근사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자, 이 카이제곱 검정은 여러분이 통계 시간에 상관관계 분석할 때 이거를 좀 했습니다. 상관관계 분석 뭐 할 때 했느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4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척도가 명목 척도로 데이터를 재느냐, 서열 척도로 재느냐, 비율 척도로 재느냐, 예,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뭐가 있나요? 나머지 2개가. 비율 척도, 뭐 또 하나 있죠. 그러면,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는 정보가 주는 게 별로 없어요. 자, 이 반에 남자 학생, 여자 학생 있는데 몇 명씩 있느냐? 이거 전형적인 명목 척도로 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랭크가 어떻게 되느냐? 자, 랭크가 예를 들어 뭐 4학년이냐, 3학년이냐, 2학년이냐, 1학년이냐 이것도 명목 척도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 어떤 과목에 성적을 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서열 척도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는 주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걸로 측정이 됐을 때 통계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되게 작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방법을 유사하게 적용한 것을 우리가 비모수적 검정이라고 그러죠. 비모수적 검정. 그래서 카이제곱 검정을 쓰는 거는 여기서는 정성적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비모수적 검정이라 그랬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명목 척도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검정을 좀 통계적 방법을 흉내낸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카이제곱 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분류 범주, 남자, 여자,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아니면 직업이 전문직, 뭐, 사무직, 아니면 생산직, 자, 카테고리로 돼 있는 데이터, 내지 서수 데이터, 서열돼 있는 거 있죠. 그런 거에 독립성에 대해 이걸로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데이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분포 패턴을 요구하지 않죠. 분포 패턴이 요구하지 않는 게 없어요, 거의. 분포 패턴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카이스퀘어 검정을 씁니다. 자, 상관관계 분석 우리 많이 해봤어요. 상관계수 구하는 거 있었죠. 피어슨 상관계수 구하는 거. 어떤 변수와 다른 변수가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느냐. 같이 변하는 현상이냐, 아니면 하나가 움직일 때 다른 거는 반대로 움직이느냐. 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상관관계 분석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관계수 값을 구한다 그랬는데 상관계수는
선형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만 알려주죠. 그래서 만약에 아주 작은 상관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상관관계 값이 0에 가깝다 그랬는데, 이거 피어슨 상관계수 값이, 피어슨 상관계수를 뭐 이렇게 로로 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보여주는 거는 뭔가요? 선형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가 두 개가 만약에 우연히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거 상관계수 구하면 제로로 나올 거라고요. 제로로. 그렇지만 관계가 있죠. 선형 관계가 아니지만 뭐 원의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지수 함수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2차 함수 관계가 있든지, 자, 이런 것도 다 상관계수를 구하면 0으로 나오겠지만, 어쨌든 상관관계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 감사자들에 의해서 이용돼요. 두 변수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볼 때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예를 들어 놓은 거니까 이건 여러분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계량적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두 개가 남았는데, 자, 그래프 분석. 자, 데이터 예외상 간단한 데이터 에러에서 상관관계 확인할 때, 어떨 때는 수치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자, 상관계수값 구하면 뭐 0.7이 나왔다. 오, 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특이한 값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 중에서 아웃라이어가 있을 수 있죠. 아웃라이어가. 자, 이 반에 평균 키를 쟀는데, 뭐 예를 들어 평균 키를 쟀는데 뭐 170 정도가 나왔다. 근데 이 반에 2m 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서 그렇게 나왔다. 그럼 그 2m 넘는 사람은 이 아웃라이어죠. 아웃라이어. 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수치적으로는 그 수치가 나왔지만 특이치 때문에 왜곡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빈도 분포표라든가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특이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감사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포도 여러분이 직접 작성 안 해도 되죠. 삼포도는 엑셀로도 값만 주어지면 삼포도 구할 수 있죠. 아니면 SPSS, 저하고 예전에 돌려봤던 SPSS로도 나오죠. 그게 금방 나오죠. 0점 몇 초 만에 나오잖아요. 데이터 셋만 있으면. 자,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프상에서는 즉시 보여요. 이런 게. 그런데 상관계수값 검토할 때는 안 보이죠. 이게 특이치가. 데이터를 일일이 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 특이치 확인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거 특이치 어떤데 또 이 삼포도라든가 이런 거 어떤데 활용하면 될까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인사팀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검토를 하는데 급여와 관련된 그 데이터베이스를 검토를 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다른 것들 해보면 알 수 없는데 삼포도 그려봤더니만, 자, 보통의 경우는 100만 원 단위로 월급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 봤더니만 1000만 원 단위로 나갔더라. 그래서 그걸 뒤져봤더니만 이 사람은 임원도 아닌데 몇 천만 원이 나갔어요. 그거는 이 삼포도라든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특이치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에, 급여를 주는 시스템에 무슨 에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 거 발견할 때는 이 그래프 분석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학습 곡선인데, 이거는 조금 여기 계량적 방법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긴 한데, 여러분 이거 예전에 뭐 마케팅 할 때 보면 그 BCG 매트릭스 뭐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학습 곡선 나오죠.
이게 학습 곡선이 보면은 그 최초로 발견한 게 G라든가 그 대형 제조사, 항공기 제조사라든가 G라든가 이런 데서 발견한 거죠. 사람이 숙련되면 숙련될수록 어떻던가요? 사람이 자, 종업원들이 새로운 절차에서 경험을 획득함에 따라서 이 학습 곡선은 다른 말로 하면 경험 곡선이죠. 러닝 커브라 그러기도 하고 익스피리언스 커브라고도 하잖아요. 자, 새로운 종업원이 더욱 경험이 있게 숙련됨에 따라서 일에 걸린 시간의 길이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항공기 제조사라든가 이런 제조업체에서 발견해낸 커브죠. 자, 누적 산출이 2배로 되는 각 시간에 생산의 단위당 요구된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 커브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25% 물건 하나 만들어내는데, 자, 25% 단위당 생산 시간의 감소라는 거는 75% 곡선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100에서 25%를 마이너스 하면 75% 곡선을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생산 시간이 40%로 줄었다 그러면 60% 곡선으로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시스템이나 절차를 도입했는데 사람은 경험 곡선이라든가 학습 곡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당연히 감소되는 게 맞는데 그냥 좋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다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과연 종업원들이 일을 더 태만히 하지 않는가 뭐 이런 거 볼 때도 이런 거를 이 커브를 가지고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뭐 극단적인 좀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절차가 추천될 때 그 기존 시스템 하에서 단위당 최초 시간을 계산해 봐요. 그리고 새로운 절차를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비교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절차로의 수정을 했을 때 어떤 나오는 시간이 있겠죠. 그럼 기존 시스템으로 훈련이 돼서 이게 나온 거랑 새로운 시스템 도입했을 때에 걸리는 시간이랑 이걸 비교해 보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에 계량적 분석 방법이 지금 제가 짧게 얘기하는 정도로 그렇게 간단한 거는 아닌데 우리는 지금 정보 시스템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량적 방법이라든가 통계적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치 뭐 몇 줄 안 써놨으니까 이 방법은 간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파보면 굉장히 많겠죠, 구체적으로. 근데 이런 방법들을 감사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간략하게 그 풍부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